부설연구소 발포 성형기술팀 김생길 이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되겠죠? 네. 제가 금형에 관한 부분,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부분을 금형에 관련된 기술 좀 요약 정리를 좀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좀 더 많은 자료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슈퍼폼을 하면서, 물리발포를 하면서, 제가 일반 금형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물리발포 테스트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2건 정도, 일반적으로. 그래서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떤 금형들이 이게 물리발포가 잘 되더라. 어떤 금형들이 또 물리발포가 잘 안 되더라. 이런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저 기본적인 자료만 만들어 놨고, 아직까지는 다 올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우리 영업사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진 대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슈퍼폼이 저희 만들어지는 거는, 원래는, 고압 물리발포로 처음에 저희가 좀 시도를 했었는데, 고압 물리발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문제점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구조로 배압을 좀 높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고압을 쓰게 되면 도기압도 높아져야 되거든요. 배압을 높게 하다 보면, 글라스 파이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수지라든가, 아니면 탈크가 좀 이런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가는 수지들 같은 경우는 스크류 바렐 마모가 좀 심하거든요. 그럼 스크류 바렐 마모가 심해지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률이 발생한다든가, 중량 편차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또 개량 시간이 길어진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고민을 하게 된 게 뭐냐면, 그럼 이걸 좀 압력을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고민하게 됐던 게 이제 우리가 저압 물리 발포 사출 성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이게 마침 일본에 적합한 기술이 있었고, 그걸 저희가 도입하게 됐는데, 저희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나왔던 이게 저압 물리 발포 사출 기술도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년에 걸쳐서 우리 좀 완벽하게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압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도 질소를 많이 섞을 수 있는 방법, 또 골고루 섞여서 일반 오퍼레이터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설비 저희가 개조를 다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의 설비입니다. 이 슈퍼 LFI는. 그래서 고압 물리발포의 장점, 그 다음에 저압 물리발포 장점, 그런 설비가 저희가 하이브리드 형태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저압 물리발포 사출기로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은 저희가 슈퍼폼이라고 해서 이게 좀 장점들을 최적화시킨 설비를 갖다가 슈퍼폼이라고 해서 저압 물리발포 사출기를 저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포, 네. 지금 이제 이게 갑자기 왜 뜬금없이 ESG냐고 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ESG 쪽에 접근이 안 되면 좀 도태되는 성향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특히 이제 친환경, 환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설비가, 적합한 설비가 나와야 되고, 사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같은 구조에서 나오긴 하는데, 저희가 ESG 설비에서 가장 관여가 많이 되는 부분이 환경 쪽입니다. 그게 뭐냐면, 수지를 적게 사용해라. 경량화 시켜라. 그 다음에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 설비나 제품이 나와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 적합한 설비가 우리 슈퍼폼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인 측면하고 지배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만 잠깐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일 위에 쪽에 보면은 더 가벼운 제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지를 100% 사용하던 제품을 80%나 90%, 요 정도로만 사용해도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더 가벼워졌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가벼워지는 게 어떻게 가볍게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수지를 100% 꽉 채워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보압을 채워 넣어야만이 수지가 꽉 차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보압 대신에 이제 가스를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기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뼈에도 보시면은, 뼈 구조도 보시면은, 외관은 단단하고 내부는 이제 기공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 기공이 너무 심해지면 골다공증이 걸리는 거고요.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저희는 적절한 기공을 만들어서 제품 성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 솔리드에서는 보압을 넣어야만 제품 성형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가스 발포력에 의해서, 물리 발포, 그러니까 가스 발포력에 의해서 제품을 성형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더 가벼운 상태에서도 수지를 적게 넣은 상태에서도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지를 적게 넣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 당연히 CO2는 절감이 되겠죠. 사용량도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중량 부분도 있지만 에너지 쪽입니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kg 정도를 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한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800g이나 900g 정도 사용해서 제품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800g에 900g의 적은 에너지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더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일반 솔리드에서의 온도보다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낮춰서 이게 녹일 수가 있거든요. 녹여서 질소를 녹여서 이렇게 제품을 성형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드는 거죠. 그럼 에너지가 좀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죠. 보통 발포율이 10%다 그러면은 10% 정도 빠지겠죠. 거기에다가 온도를 10도, 15도 낮추면은 보통 5% 정도 더 빠질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물리 발포를 하게 되면은 보합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출력 같은 경우도 한 5%, 10% 정도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리고 형체력 같은 경우는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사용합니다. 솔리드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2000톤 정도의 사출력을, 형체력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물리 발포 같은 경우는 보통 3000톤이면 1000톤 정도 아니면 700톤 정도 이렇게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사용한다는, 형체력 같은 걸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게 그렇게 사출을 해야만이 좀 훨씬 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에너지랑 연관이 되거든요. 이런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좋은 점이 하나가, 화학 발포 같은 경우는 수지의 특성이 변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 물질 들어가서 화학 반응에서 기포가 발생돼서 발포가 된다고 한다면, 화학 발포 같은 경우는, 저희 물리 발포 같은 경우는 질소를 용해시켜가지고, 질소가 그 수지 속에 들어가서 반응하지는 않는 거죠. 질소가 반응하지는 않잖아요. 불활성 기체잖아요. 기체에 들어간 데서 분자 운동에 의해서 이게 발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풍선을 예를 들면, 풍선을 어느 정도 불어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다가 이제 열을 살짝 가한다든가 그러면은 이게 풍선에서 점점 빵빵해지면 커지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소가 분자 운동으로 하면서 그 수지 내부에서 기체를 공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개념이 물리발포인 거고, 그럼 질소가 계속 그 자리에 잔존하느냐 하면은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되면 질소가 다 그냥 빠져나오고 빈 공간만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리사이클이 가능하다는 거죠. 수지가. 일반 수지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사출하는 고객사들 같은 경우 보면 신제만 100% 사용할 수도 있지만 좀 문제가 좀 불량이 나온다든가 그런 수지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런너나 이런 것들은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럼 8대2나 7대3도 섞어서 쓰듯이 이거는 화학 발포와 달리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리사이클 가능한 거고. 여기에 지금 제가 그림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4가지만 올려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폐기물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양이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폐기물도 줄어들 거고, 그럼 폐기물도 줄어들겠지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나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ESG에 적합한 설비가 바로 슈퍼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갖다가 좀 ESG 접목을 시켜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향후로 보면은 요즘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아리백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100%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적게 사용하려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용량이, 전기 에너지나 사용량이 적어져야겠죠. 이런 지금 상황이 삼성전자에서 추진할 정도 되면 다른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1차 밴드나 2차 밴드도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 적합한 수준의 이게 슈퍼폼 설비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린 자료는 아니고, 현대자동차 쪽에서 나오는 좀 이미지를 갖다가 제가 좀 차용을 했는데, 이게 보시면 자동차가 가벼워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연비가 일단 가벼워지면 연비가 좋겠죠. 그리고 제동거리도 적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그리고 가속 성능이, 당연히 가벼워졌으니까 급가속이나 가속 성능이 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차체 샷이라든가 이런 내구 수명이 올라갈 거고요. 당연히 이제 배기가스나 이런 배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자료는 아반떼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1500kg 무게가 차체 중량 아반떼로 아마 해서 만들었던 자료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자동차가 가벼워지면 자동차 쪽에서 이런 효과들이 있더라. 이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너무 말이 빠른지 모르겠는데, 저항 분리 발포, 그러니까 우리 슈퍼폼의 공포 프로세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저항 분리 발포 공포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압까지도 사용할 수는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저항만 사용해도 물리 발포가 된다는 조건에서 우리가 저항 물리 발포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보면, 저항 물리 발포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저압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경쟁사가 120바에서 뭐 250바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에 비해서 60에서 80바 정도 사용해도 그만한 성능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항 물리 발포 설조기를 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SCF, 그러니까 그 질소 기체가 SCF 초인계 유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40바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원래는 압력이. 그 온도가 안에서 173도 이상이 돼야만 SCF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60바에서 한 80바 정도는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제사에 압력이 적다는 거지, 반 이상 적다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뭐 이렇게 고압물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신발 같은 경우는 아주 초고고압 발포가 필요한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한 180바까지 사용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뭐 160에서 180바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하는 거는 60에서 80바로 하는 걸로 일반 수지, 뭐 PP란, 나일론, 뭐 이런 PCT나 이런 수지 같은 경우는 보통 60에서 80바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발포율이 10%, 20%, 30%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게 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우스가 있나요? 잘 안 나오네. 네, 마우스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일단 물리 발포를 하려면 수지를 먼저 건조시키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지를 건조시키는데 여기다 중간에 이제 이게 헝그리 피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수지를 100% 꽉 채운 상태로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한 70에서 80%, 적으면 50%까지 해서 좀 적은 상태로 수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공급을 할 수는 없어서 헝그리 피더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헝그리 피더에서 공급을 하면 이제 만나는 게 뭐냐면 이제 스크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스크류가 2단 압축 스크류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스크류를 2개 이어붙인 구조입니다. 스크류가 보통 보면 뭐 공급부, 압축부, 계량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2개가 있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쪽 뒤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로 본다고 한다면, 100%로 본다, 최저 내용적을 100% 본다고 한다면, 앞쪽은 130에서 150% 정도의 최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뒤쪽에서 100% 집어넣더라도 앞쪽에서는 30에서 50% 정도의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30에서 50% 생긴 공간에다가 우리가 레귤레이터, 본배를 통해서 질소가 공급이 되면 압력을 여기서 한 60에서 80바 정도 세팅을 합니다. 세팅한 상태로 해서 공급을 해주게 되면 여기 공간에서, 내부 공간에서, 이 앞쪽 공간에서 질소하고 수지가 만나서 용해가 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초인계 유체로 공급이 되는 거죠. 60에서 80바 정도 되면. 이래서 만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수지랑 골고루 섞여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우진 프라임 설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질소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고압 물리 발포 같은 경우는 한 점으로 공급이 되거든요, 가스가.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섞어줘야 되는 패턴이 있는데, 저희는 가스 자체를 바렐 내부에다가 상시 충합시켜 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상시 충합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상시적으로 녹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골고루 섞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포를 해보면 제품, 저희가 뭐 상대사랑 비교도 해보기도 하지만 얇은 부위에서도 발포가 일어나더라, 미세하게. 그런 거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 사진을 찍어놓은 사진도 있는데, 보시면은 보통 얇은 부위에 리브가 들어가면 보통 수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싱크가 발생하는데, 저희 물발포를 하게 되면 그 싱크가 없습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얇은 부위에서도 한 1T 이하에서도 1T 정도에서도 물리발포가 되더라. 그리고 미세한 셀이 만들어지더라는 걸 저희 제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넓은 면적에서 골고루 섞인다는 거죠.
근데 점으로 가스가 공급되다 보면 잘 안 섞이죠. 뭐 어떤 데는 섞일 거고 어떤 데는 섞이지 않을 거고. 그렇다 보면 발포가 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분산성입니다. 분포도가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앞쪽에 뭐가 있냐면 셧오프 노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셧오프 노즐로 해서 압력이 압력이 가스가 60에서 80바가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분출되는 힘이 생길 거잖아요. 이제 그걸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렐 내부의 가스 압력이 60에서 80바가 되도록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버티고 있어야만이 발포를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뻥튀기로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왜냐면 뻥튀기 기계에다가 뭐 쌀이나 이런 걸 집어넣고 뚜껑을 막잖아요. 막아놓은 상태에서 가열을 하죠. 가열을 하면은 그 압력의 그 뻥튀기 기계 안에 압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 뭐 쌀하고 그다음에 그런 공기가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열이 팽창이 하겠죠. 근데 그 순간 뻥튀기 할 때 원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순간적으로 뚜껑을 팍 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뻥튀기가 탁 튀어나가면서 그 안에 셀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발포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물입니다. 원래는 수분이 부는 발포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곡식이나 이런 내부에 그 수분이 다 잠재져 있다가 순간적 감압을 시키면 이게 뻥튀기 되듯이 발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셧오프 노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면 앞쪽에 금형 쪽에 밸브 게이트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밸브 게이트가 있어야만이 발포를 사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금형 내에서 물리 발포를 하려면 딱 두 가지 패턴밖에 안 됩니다. 뭐 3단 금형의 콜드런너 구조거나 아니면 하트런너의 밸브 게이트 구조만이 물리 발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트런너만 놓고 밸브 게이트를 설치하지 않으면 계속 발포가 일어나면서 금형 내에서 일어나서 안으로 계속 밖으로 밀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트런너를 쓰게 되면 반드시 밸브 게이트를 쓰라고 말씀드린 거고, 콜드런너를 사용하신다면 콜드런너를 추출해서 제품이 셧오프 노즐 앞에까지 추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물리 발포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순서로 말씀드리면 뭐 수지를 가소화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용융상에서 녹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구간에서는 뭐 질소하고 수지가 만나서 용해가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단상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설탕물 만들어지듯이 설탕하고 물이 만나서 용액이 되는 것처럼 그런 용해가 되면서 당일상 용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감압을 통해서 금형이 셧오프 노즐 순간적으로 넣으면 감압이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감압을 통해서 물리 발포가 일어나는 구조로 되겠습니다. 이게 슈퍼폼의 구조 원리입니다. 이제 뭐 이거 제가 좀 부랴부랴 만들다 보니까 많이 만들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금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뭐 계속 쭉 정리하고 있다가 지금 많이 몰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게이트 구조로 보시면 이제 부위가 얇은 부위에서 두꺼운 부위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얇은 부위에서 두꺼운 쪽으로 쏘라 물리 발포를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거는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두께가 얇은 부위에서 두꺼운 데로 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두꺼운 부위에서는 셀이 너무 커집니다. 그러니까 미세 기굴이 미세 셀이 너무 커져서, 미세 셀이 아니고 셀이 커져서 골다공증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꺼운 부위에는 왜 구멍이 커진다는 얘기는, 셀이 커진다는 얘기는 구조 강도라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취약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게이트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균등 중량을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는 엄밀히 따지면 원칙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 게이트를 어디다 설치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저 같으면은 저희가 해보면 2번이 제일 좋고요. 그걸 이제 이게 두꺼운 부위에서 조금 얇은 부위로 갈 수는 있겠지만, 설치한다고 한다면 두꺼운 부위에다 3번의 위치보다는 2번 부위에다 놓는 게 좋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한다면 1번 부위로 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저 내일 나중에 간다면 3번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근데 3번 위치에서 찬 상태에서 얇은 부위로 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발포력에 의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얇은 부위에서 넓은 부위로 가기는 맞는데, 균등 중량으로 될 수 있게끔 공급을 해줘야만이 두꺼운 부위에서도 셀이 이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미세 셀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밸브 게이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보통 이거는 참고사항이지만,
보통 이제 그 뭐 400g 하면 2에서 5파이 정도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뭐 400에서 800g 같은 거 5에서 8mm 핀게이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800g 사용 같은 경우는 10파이 정도 하는데, 대체로 솔리드 성형을 하실 때 설계를 하신 것을 참조하셔서 그거보다 한 단계 위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단계 위를 쓰든가 아니면 조금 더 똑같은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수지하고 질소가 만나게 되면 밀도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점도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좋아집니다. 유동성이 좋아져서 20에서 한 30% 정도 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멀리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빨리 분출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빨리 분출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셀들이 만들어진 패턴을 해서 좀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꼭 이렇게 하지는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아직 이거는 작성을 못 했는데, 두께에 따른 그 발포 유효 거리들이 있거든요. 두께에 따른.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1T 정도 되면 제품 두께가 반경으로 한 40mm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직경으로 따지면 한 80mm 되는 거고, 3.5T 정도 된다 그러면 보통 한 125mm 정도 말씀드립니다. 반경으로. 그러면 한 250m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3.5T 기준으로 한다면 반경 125mm 했으니까, 그럼 게이트 간 거리는 얼마 정도 되냐면 대략적으로 한 250mm 되는 거죠. 말단에서는 125, 그 다음에 게이트 간 거리는 대략적으로 한 25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 정도 왔다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금형의 온도가 좀 높다든가 아니면 벤트가 아주 잘 된다든가 이러면은 상승하는 쪽으로 거리를 좀 멀리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제 뭐 어떤 원인이든 간에 뭐 그래서 오늘 금형 온도를 낮춘다든가 예를 들어서 벤트가 잘 안 돼서 벤트를 꽉 막혀 있는 상태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좀 줄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거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출 속도나 이런 거 조정해서 셀을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유동 말단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그려본 거고요. 이게 뭐냐면은 유동 말단의 파팅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게이트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떻게 보면 파팅면이잖아요. 그렇게 파팅면 쪽으로 벤트를 주시는 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솔리드 사출 같은 경우는 보통 100분의 2 정도 파팅면 벤트를 주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보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팅면 벤트를 많이 줄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형체력을 높인 상태에서 파팅면 벤트를 100분의 2 이하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보압을 쓰다 보면 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거 슈퍼폼 같은 경우는 제가 수지를 한 80에서 보압을 사용하지 않고 한 80%, 90% 넣다 보니까 이게 보압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파팅면으로 버가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발포력에 의해서 제품 성형이 되거든요. 발포력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거꾸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파팅면 벤트를 좀 많이 달라고 요청을 많이 드립니다. 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8. 뭐 심한 경우는 0.1까지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TP 소재 같은 경우는 0.12 정도까지 줘도 버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근데 나일론 같은 경우는 한 100분의 5 정도 주겠죠. 그래서 뭐 수지 점도나 유동성에 따라서 좀 주기는 하겠지만 파팅면 벤트를 한 100분의 5 정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8 정도 주는 게 제품이 발포성이 아주 잘 되더라 이거죠. 골고루 확산도 잘 되고 사출 속도를 높여도 어느 정도 이게 다 감당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 파팅면 벤트가 좋으면은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도 길어지겠죠, 당연히. 왜냐면 뭐 수지가 금형 속에 삽입이 되다 보면 당연히 내부에 형내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파팅면 벤트가 크다는 얘기는 형내압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형내압이 적어지면 더 멀리 갈 수 있고 그 압력에 대한 저항을 적게 받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파팅면 벤트를 많이 유동 말단 쪽에 파팅면 벤트를 많이 달라고 해주는 요청을 많이 드립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예. 그러니까 지금 보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압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버가 생깁니다. 더 훨씬 더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웰드 라인 쪽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가 원형으로 수지가 공급되는 형태가 조금 좋은데 한쪽으로 길게 가는 경우, 한쪽으로 수지가 공급되면서 이게 압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쪽은 벤트를 주면 안 되겠죠. 말단에만 주는 거로 많이 요청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웰드 라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게이트 하나만 쓰는 게 아니니까 웰드 라인이 생길 거죠. 게이트 2개, 3개를 쓰게 되면 당연히 웰드 라인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웰드 라인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 가스 벤트를 좀 뭐 100분의 5나 100분의 8 정도로 설치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에젝터 방식이나 아니면 메탈 벤트 방식을 통해서 그쪽으로 이제 뭐 100분의 5나 100분의 8 정도에 주면 웰드 라인도 성형이 이쁘게 잘 만들어지고 wel드 라인이 또 강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가스백이 에젝터 핀 같은 거가 이제 가스백이라는데 에젝터 핀이나 가스 벤트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이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젝터 이런 패턴을 통해서 그냥 뭐 앞에 에젝터를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걸 가스 벤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상적으로 100분의 2 정도 가공은 100분의 1이나 100분의 2 정도 가공을 한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말을 쳐서 100분의 5나 100분의 8 정도 줘서 연말 치고 그 뒷단 쪽에서 홈을 만들어 놓으면 가스가 잘 빠질 거잖아요. 그럼 이걸 또 이걸로 원활하게 또 조정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패턴을 이용하시라고 좀 이제 예제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물리발포 쪽이나 발포 성형 쪽을 알고 계시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제품 두께가 이게 제품 두께라고 한다면 제품 두께가 두껍고 리브는 약하게 준 이유가 결국 싱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뭐 수축 때문에 이쪽에서 수축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제품 이쪽이 리브가 두꺼우면 이쪽에 싱크가 발생하게 돼 있는데 물리발포 같은 경우는 1대1로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는 이 부분 좀 두꺼워도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성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조 강도라든가 발포력에서 제품을 줄여버리고 발포력에서 이제 중량을 절감시키고 구조 강도를 가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리브를 강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에 수축이 생기지만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수축이 생기지만 발포력의 이 상태로도 상관없지만 또 1대1로 하거나 좀 더 두꺼워지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발포력의 수축이 잡히기 때문에 발포력의 질소의 발포력에 의해서 수지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게 뭐냐면 금형 표면적으로 밀어내는 거죠. 발포력이 질소가 분자 운동을 통해서 금형 표면적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수축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해보면 물리발포를 시행했을 때 수축이 발생하지 않더라. 그것만큼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금형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걸 일반 금형입니다. 이 앞에 있는 쇼사다고 풀샷 같은 경우는 일반 금형입니다. 일반 금형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정하지 않고도 일반 솔리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우진프라임에서는 이게 쇼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형하고 수지만 가져오시면 물리발포가 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포율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직접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용해 보시라고 저희가 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 물리발포를 하게 되면 어떤 패턴이든 간에 일단 치수 정밀도라든가 변형은 무조건 잡힙니다. 어떤 패턴이든 간에. 그리고 당연히 뭐 경량화는 되겠죠. 근데 이제 주요 타겟이 뭐냐, 주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쇼샷 같은 경우는 주요 목적이 뭐냐면 경량화입니다. 일반 금형에서 경량화입니다. 근데 풀샷은 뭐냐면 수지를 3에서 5%밖에 줄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솔리드의 비슷한 성향을 가져가면서 수축만 잡는 게 주요 목적이죠. 치수 정밀도하고 수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잡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물성이 물리적 물성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특성이 거의 변하지 않는 거죠. 풀샷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풀샷 같은 경우는 얇은 제품 뭐 1.5T나 2T 같은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평판이 좀 크면은 이게 냉각을 통해서 변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리발포를 하게 되면 이게 사이클 타임이 확 줄어버립니다. 보통 이게 변형 때문에 뭐 1분 정도 가져간다고 한다면 뭐 사이클 타임은 30에서 40초까지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얇은 제품들은 풀샷을 통해서 일반 중량을 많이 줄이는 게 아니고 변형만 잡는 주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코어백하고 CPM 금형이 나오는데 패턴이 뭐냐면 코어백이라는 건 뭐냐면 좀 그림이 좀 잘못 그려지긴 했지만 금형을 암수로 만듭니다. 암수로 만들어서 제품을 두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코어백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반적으로 한 2T 정도 예를 들어서 2T 정도의 제품 금형을
사출한 다음에 순간적으로 한 1mm 정도 뺍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제품 3T가 되는 거잖아요. 3T로 성형이 되는 그게 코어백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가동 측 방향, 대신 이제 단점은 가동 측 방향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품 크게 두께가.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해보면 보통 일반 T의 2배 정도까지는 발포가 이쁘게 잘 이루어지는데 2배 이상들은 제품 두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뭐 1T 제품이다 그러면 한 2T까지는 코어백이 되고, 뭐 2T다 그러면 4T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쁘게 잘 나옵니다. 3T다 그러면 4T까지 나오는, 뭐 3T다 그러면 6T까지 되고요. 저희가 한 4T 제품 가지고 한 12T까지는 해본 적은 있습니다. 물론 EPS 수지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EPS 제품 같은 경우는 같은 중량으로 한 12T까지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PM이란 건 뭐냐면은 카운터 프레셔 몰딩인데,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진공금형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공금형 같은 경우는 전체를 실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진공금형 형태에다가 일반 말단에, 그러니까 뭐 유동 말단 쪽에다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서 그쪽으로 가스를 먼저 공급합니다. 카운터 프레셔 몰딩이라고 해서, 카운터 프레셔니까 뭐냐면은 압력으로 맞서다 이런 뜻이잖아요. 압력으로 맞서는 금형이라는 뜻인데, 이쪽 뒤쪽에 보시면 이쪽에 구멍 말단에 게이트 말단이죠. 그러니까 그 유동 말단 쪽에다가 구멍을 홀을 내서 금형 내부에다 가스를 먼저 공급합니다. 뭐 질소를 공급해도 되고 아니면 드라이어된 에어를 공급해도 되는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갖다가 10에서 20바 정도 공급을 한 상태에서 사출을 시작하자마자 그때와 동시에 가스를 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압력이 맞선 상태에서 제품이 공급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셀들이 균일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같은 경우가 아주 고발포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런 CPM 패턴을 씁니다. 이게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게 신발 쪽입니다. 신발 쪽 같은 경우는 발포율을 보통 이제 80에서 85% 정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발포율을. 그래서 15% 정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뭐 TP나 TPU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보면 비중 0.15까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비중이 1.1 정도 되는 비중 되는 제품을 갖다가 한 0.15까지는 확인했는데, 일반적으로 제품 만드는 거는 0.2 정도로 만드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쿠션이 너무 좋으면 발목이 상한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2에서 0.25 정도 사용하신다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CPM 전용 장비라서 SFB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분리발포 사출기를 뭐 개발해서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발 제조하는 형태 업체에다 제조해서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SFB 장비에 대한 설비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SFB 설비 같은 경우는 금형을 5% 올려놓고 사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는 뭐 220, 230, 280, 250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수지를 쓰는 다양한 종류의 금형을 올려서 제품을 성형한다는 얘기죠. 대신 제품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해야, 제품 두께에 대해서 냉각 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형을 5개 올려서 물리발포 사출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슈퍼폼의 특장점에 대한, 이제 거의 슈퍼폼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당연히 경량화는 기본이죠. 발포를 하게 되면 경량화는 기본이기 때문인 거. 그리고 제품 경량화되고 제품의 원료 원가 절감이 되는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에너지 세이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성 향상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엔솔 쪽에 설비를 납품하는 그 설비가 있는데, 원통용 배터리 셀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500개에서 1000개 정도 이렇게 조립을 하거든요. 자동화를 하려면.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제품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변형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4에서 5mm 뒤틀리는데, 물리발포를 하게 되면 0.1까지 평평도가 평평도 0.1까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립성이 한 30% 향상됐고, 또 두꺼운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이게 냉각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 30% 정도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산성 향상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뒤쪽에서, 그러니까 제품 생산하는 쪽도 득을 보는 것도 있지만 제품 생산을 해서 뒤쪽에서 조립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이익을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치수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조립성이 좋아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금형 수정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사 중에
처음에는 물리발표를 잘 몰라서 금형을 한 3, 4번까지 계속 수정하신 걸 보신 걸 알고 있는데 그 한 2번째, 3번째 만드실 때는 거의 한 번 이상을 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이제 익숙해지면은 치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벤트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웰드 라인을 어떻게 잡아갈까 이런 문제를 주로 많이 고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문제는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치수 정비도 향상됐고 수축미라든가 뒤틀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완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사례 같은 거 보시면 자동차 쪽에도 저희가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가전제품들 쪽에 요즘에 최근에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커넥터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쪽에서는 보면 이제 고글로 아시겠지만 이제 스포츠 고글 같은 경우는 경량화 될수록 가격이 더 비싸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량화를 한 30%까지, 지금 35% 정도 타겟을 하신다고 말씀하는 업체 고객사도 있고, 또 운동화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0에서 85% 정도 발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PU 같은 경우는 탄성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TPU 쪽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건축자재도 마찬가지고 PVC 쪽에 관련돼서 물리 발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진을 다 못 올리는 건데 왜냐면 이제 개별로 가지고 개발 설비라든 개발 제품이라든 이런 것들 다 올릴 수가 없어서 오픈할 수 있는 자료만 올려놓은 거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이거 다 물리 발포를 해본 거고요. 일반 고객사들께서 저희 우진 프라임 보훈에 오셔서 일반 금형으로 제품 같은 거 다 찍어보시고 확인했던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포율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주요 타겟들이 다 틀립니다. 왜냐면 우리는 수축 배정만 잡을 거야. 아니면 우리는 발포율만 볼 거야. 아니면 적정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통 자동차 쪽 같은 경우 10% 이내로 많이 보십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 때문에 강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10%가 보통 발포가 되면 강도도 보통 일반적으로 10%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20% 된다고 하면 20% 정도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일반 수지에다가 기공을 만들어서 넣었잖아요. 그럼 강도가 올라가면 그건 거짓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적정한 수치가 얼마냐를 보신다고 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10% 정도 했을 때는 기존의 안전 강도를 볼 때보다 딱 100%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120%, 130% 잡지 않습니까? 안전성을. 그럼 10% 떨어지더라도 120% 정도 되는 거니까 합격선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건 고글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탄성을 주로 봅니다. 탄성. 무게도 많이 줄이지만 그런 탄성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요 타겟으로 많이 보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물리발포 사출기는 모든 사출기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A5 기종에만 제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식하고 유압식이 있는데 이건 유압식입니다. 대형 기종은 대부분 유압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500톤에서 3,300톤까지는 유압식입니다. 그리고 전동식 같은 경우는 50톤에서 850톤까지는 저희가 전동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여기 보시면 쇼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쇼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고객사에서 저희 우진 프라임을 금형하고 수지를 들고 방문을 하시면 무상으로 저희가 1, 2회 정도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금형 개발하시거나 제품 설비를 사시면 저희가 또 무상으로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가 우진 프라임 사장님께서 우리 김익환 사장님께서 거액을 투자하셔가지고 쇼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센터를 이제 조만간 테크센터로 이전하긴 하지만 대형동에 우리 설비를 5대를 가지고 저희가 물리발포가 어떤 부분인지 앞으로 이게 어떻게 성장할 건지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시라고 쇼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5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00톤, 900톤 이건 유압식입니다. 그리고 350톤하고 220톤은 전동식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대한 금형이 아니면 웬만하면 발포를 다 해볼 수 있고 수지 중량은 보통 한 6kg까지 맥스 6kg까지는 저희가 우진 프라임 쇼룸에서 가상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도 저희가 이제 우진 프라임 연구소에 물리발포 성형 기술팀이 6명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요. 기술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S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고 교육까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물리발포에서 궁금하시다면 저희 영업사원을 통해서 초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보통 교육을 소개를 해드리면
물리발포 소개해드리면 보통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4시간까지도 걸리긴 합니다. 그러면, 물리발포에 대한 맛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 지금까지 해왔던 설비 업체들이고, 저희가 설비 납품했던 업체들이, 이런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혹시 물리발포돼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의를 주시면, 제가, 성실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우리 영업사원한테 연락하셔도 됩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현재 각 회사에서 그 제품, 사출 제품을 중량과 관련한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현재 치수를 네. 중량과 관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 일반 사출보다 있을 때는 UAD 치수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중량으로다가 그 치수 관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한다고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저기 상용화가 되고 인정이 넘어가는 건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물리발포 하실 때 70에서 80% 수지만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20, 30%는 그 수분분사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제품의 그 물성, 그 다음에 경도에는 크게 차질이 없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예. 이제 중량 치수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중에 검증을 하셔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 치수 같은 경우는 금액에 가까운 치수가 거의 나옵니다. 수축률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적 솔리드 제품 같은 경우는 한 1000분의 20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물리발포를 하게 되면 1000분의 8에서 1000분의 한 10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게 패턴 특성이 어떤 패턴 특성이 있냐면, 금형 속에 수지가 딱 들어가면 수지를 밖으로 밀어내는 성향이 있어요. 기체가 분자 운동을 해서 수지를 밖으로 밀어내죠. 그러면 금형이 달라붙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금형 쪽으로 달라붙고 내적으로 붙기도 하고 외부로 붙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제품 치수가 일반 금형 가지고 했을 때는 제품 치수가 좀 커진다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보면 120g 정도라든가 조그만 예를 들어 신발 같은 경우 양산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에서 2g 정도 편차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120에서 150g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75%하고 85% 얘기한 거는 이건 신발입니다.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셀이 균일하게 만들어져야 그 신발 쪽 같은 경우 미드솔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지를 보통 한 15% 정도에서 20% 정도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같은 부피에, 그러니까 우리 신발 사이즈를 보시면 알겠지만 신발 사이즈가 다 차이가 좀 있잖아요. 보통 보면 230이라든가 아니면 280, 뭐 300mm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300mm 같은 경우는 150g에서 한 160g 정도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수지에 들어가면 다 채우게 되면 이게 600g이 넘게 들어갑니다. 보통 600에서 700g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량 편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량 편차가 없는 상태에서 셀을 잘라보면 셀이 균등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주요 타겟이 뭐냐면 탄성입니다. 가볍고 탄성이 좋아야 됩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근데 일반 수지에서 85% 빼기는 쉽지 않죠. 근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성향이 있냐면, EPS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사각 10편 같은 250에 250 정도로 했는 솔리드 사출을 하면 250g 정도 해가지고 솔리드 EPS로 사출을 해보면 250g 해보면 저희가 4T에서 한 12T까지는 늘려는 맞는데, 물론 사이드 패턴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T까지는 잘 나오고요. 8T 이상 같은 경우는 조금 패턴이 좀 이렇게 왜냐면 많이 늘리다 보니까 냉각 시간이 길어져서 이게 조금 이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보면 일반적으로 한 2배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다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우진 프라임 쇼룸을 이용 한번 해보세요. 테크센터를 이용해 보시면 그냥 이런 걸로 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네 이런 것도 많이 얻고, 거꾸로 저희 우진 프라임을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패턴들을 보시고
새로운 아이템을 얻어서 오다를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 보시면 모릅니다. 안 해보거나 안 보시면 잘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라 이 경험이 원래는 뭐 한 몇 분 오셔서 좀 금형한다든가 제품 아시는 분들 몇 분 오셔서 한번 금형하고 테스트 해보면 이게 이 물리발포 이런 게 있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개발해야겠다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제품의 오진 프라임 쇼룸에 오시면 더 많이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 보여준 거는 그의 일부분일 뿐이고 뭐 초대형부터 하다못해 뭐 최근에는 팔레트까지도 해봤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발포라는 게 가스가 안에 셀을 형성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그 셀을 제품 내부에만 형성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외장품으로 쓰는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굳이 해결해야겠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히트앤쿨 금형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히트앤쿨 금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먼저 무슨 소리냐면 유리화 온도까지 올릴 수 있는 금형. 그러니까 왜냐면 그 스팀 금형 있지 않습니까? 스팀 금형. 스팀 금형 같은 경우는 뭐 광택이나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뭐 140도까지 뭐 150도까지 온도를 올리잖아요. 금형의 온도를 올리잖아요. 순간적으로 이제 온도를 떨어뜨려서 뭐 120도나 120도 올려서 제품 성형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표면도 잘 나옵니다. 발포도 되면서 표면도 잘 나오는 패턴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금형 수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 중에 이게 업체를 거론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3T 정도 되는 제품을 성형을 하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게 부식 처리가 좀 돼 있더라고요. 제품 금형에 부식 처리가 됐는데 저희가 봐왔던 물리발포하고 전혀 다른 패턴의 표면까지 완벽하게 잡힌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설비 증설하는데 좀 들어가 있는데 어떤 패턴이냐면은 이게 사이클 타임, 얇은 티 같은 경우 변형 때문에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200에서 한 250 정도에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제품 3T 되다 보니까 이게 변형을 잡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한 1분 동안 60초 동안 잡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 사출을 하면 뭐 20초 안에 20초에서 30초면 끝나는 상황인데 이거를 변형 때문에 잡고 있던 상태였는데 저희는 물리발포하면 표면 안 좋습니다 하고 당연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형에서는 보니까 표면이 너무 깨끗하게 잘 나온 거예요. 사이클 타임도 오픈하면 안 되지만 사이클 타임도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까지 줄었고 저희한테 요청한 거는 40초라고 얘기를 말씀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도 수지하고 그 다음에 금형하고 맞아떨어지면 이게 어느 정도 잡히더라고 외관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샘플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한두 개 좋게 나올 뿐이지 일관성 있게 나올까요? 네. 저희가 한 60개까지는 찍어드렸어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출하고 나서 겉으로는 표면이 미개하게 나오는데 네. 그걸 또 외관 도작을 하기 위해서 그 열을 받아야 않습니까? 네. 그러면 외관에 보이지 않던 그런 기포 형상들이 그 열을 가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것들이 바깥으로 또 터져 나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 가능성도 있죠. 없다고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알다시피, 이게, 아까 이건 이제 물리발포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질소가 다 빠져나간 상태하고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저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질소가 다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가열을 하게 되면, 이것도 분자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분자 운동을 하는 거고, 또 그게 이제 확대가 되면, 이게 터져나갈 소지는 있죠. 대신에, 이렇게, 이제 만약에 타깃이 정확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발포율을 억제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게 뭐냐면, 이게 발포율을 억제시키는 방법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에 뭐가 있냐면은, 배합을 좀 높이면은 발포율이 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셀이 미세 셀로 만들어집니다. 일반적 패턴으로. 그리고 이제, 압력을, 가스암, 예를 들어 발포 패턴들이 결과적으로는 발포 셀들이 수지하고 섞여 있다가, 그것들이 표면으로 나오면서 이게 이제 스킨 자국처럼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가스 플로우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기를 한다면 두 가지 패턴. 보통 한다면 일반적으로 금형 온도를 좀 올려서 좀 표면을 미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셀이 터지는 걸 방지를 하려면 아예 좀 배합을 높여주게 되면 셀이 활성화가 좀
더뎌서 터지는 현상이 되는 걸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외관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없습니까? 네? 외관품으로 애관품으로 아직까지 사용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히트앤쿨이라는 테스트를 해보면 저희가 그 자동차 그 앞쪽에 그릴 쪽 관련된 그 부분 히트앤쿨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게 거기는 좀 다르게 나와 있지만 외관이 좀 미려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을 가져왔나? 안 가져왔죠. 네, 가져와 있는 데다 가서 보시면 물리발포도 표면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실 수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하고 이제 현대자동차 쪽 그 남양유공수 쪽하고 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예전에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PP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거기에 맞는 페인트를 도장을 개발하신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려고.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상 없으면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